자, 34번. 자, 이제 취소가 나왔는데 취소에도 뭐 무조건 한 문제 나오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그 말 있네요. 취소와 관련하여 절대적 취소 사유로는 행위 무능력이 있고 상대적 취소 사유로는 사기, 강박, 착오 등이 있다. 절대적 취소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고 상대적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악의의 제3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140조 취소권자, 142조 취소의 상대방, 141조 취소의 효과, 이 세 가지로 쭉 나옵니다. 자, 취소권자에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 행위 무능력자 같은 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사기, 강박을 당한 자와 착오자. 원래 착오자는 개정돼 가지고 다시 추가된 것입니다. 최근에. 왜? 과거에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러면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이래 버리면은 사기, 강박만 여기에 들어갑니다. 착오는 어디 들어갑니까? 엊그제 배웠는데. 자, 사기와 강박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다. 이게 하자 있는 의사표시. 그럼 착오는 어디 들어갔다? 의사의 흠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거기 들어가죠. 자,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시고. 자, 크게 봤을 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다. 이렇게 크게 나누잖아요. 그죠? 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이걸 다른 말로 의사의 흠결.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알고 있다. 허위 표시. 모르고 있다. 착오. 혼자서 알고 있다. 비진의 표시. 쌍방이 알고 짰다. 통정 허위 표시. 그 다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있다. 여기에 사기, 강박.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140조에는 하자 있는 의사 표시를 한 자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기, 강박만 들어가고 착오는 안 들어가서 그래서 착오자를 이번에 새로 넣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자 있는 의사 표시를 한 자와 착오자, 그 다음에 대리인, 승계인. 자, 대리인에는 두 종류가 있죠. 법정 대리는 무조건 취소권이 있고 임의 대리는 취소권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임의 대리의 경우에는 취소권은 누가 가집니까? 본인이 가집니다. 본인이 가지고 임의 대리인 스스로가 가지려면 다시 취소권에 관해서 특별 수권이 있어야 한다. 자, 승계인은 무조건 취소권을 가지는데 승계인도 두 종류가 있다. 상속인, 포괄 승계인, 매수인, 특별 승계인. 자, 취소권자는 크게 보면은 네 사람이 있다. 행위 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와 착오자, 대리인, 승계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취소의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하나고 전득자나 승계인은 대상이 아니다. 자, 상대방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자, 그림만 하나 그려놓고 넘어갑시다. 자,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를 을에게 빌려줬습니다. 빌려줬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근데 빌려줬는데 문제는 사기당했단 말이에요. 사기. 자, 사기를 당했거나 강박을 당했거나 착오를 했거나 이게 미성년자이거나 다 같죠? 전부 다 취소 사유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갑은 이 빌려준 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문제는 취소하기 전에 갑이 갑 다시한테 팔아먹었다 이래 됩니다. 이 사람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버렸다 이 말이면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경우에 취소를 누가 하느냐 이런 문제고, 그 다음 두 번째, 을도 지금 빌린 권리를
을다시한테 넘겨버렸어. 양도를 해버렸어. 양도.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자, 이 사람을 뭐랍니까? 을다시를 성계인, 또 뭐랍니까? 전덕자,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전덕자. 자, 이런 경우에 취소권자는 누구이며 취소의 상대방은 누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취소권자. 자, 취소권자는 누구일까요? 우선은 왜? 갑이죠. 갑. 갑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냥 취소권자에 들어가네. 다 써놨네. 그죠? 사기당한 자, 강박당한 자, 착오한 자, 미성년자 전부 갑은 당연히 140조 취소권자에 들어갑니다. 갑 다시도 들어갑니다. 그죠? 갑 다시는 뭡니까? 성계인 중에서도 특별 성계인. 아시겠죠? 상속인 같으면 포괄 성계인. 매수인 아닙니까? 그죠? 특정 성계인. 그래서 취소권자는 갑 또는 갑 다시. 자,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냐? 을이냐 아니면은 을다시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취소의 대상은 요겁니다. 임대차가 될 수도 있고 지상권 설정이 될 수도 있고 전세권 설정이 될 수 있다. 토지를 빌려주는 계약입니다. 자, 그러면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직접 상대방에게 해야지 성계인이나 전덕자에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취소는 누구에게 하라? 을에게 하라. 을에게 해야지 을다시에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갑이나 갑다시가 을다시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서 취소를 해봤자 헛일이단 말이야. 누구한테 반드시? 을에게 해야 된다. 을에게. 을을 뭐라고 표현한다? 표현 방식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직접 상대방. 자, 그게 140이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하나고 전덕자나 성계는 그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 141조 취소의 결과, 취소했을 때 자, 당의 법률 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며 이행 후에는 상호간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로 행위 무능력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는 것으로, 현존 이익만을 반환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의사 무능력자의 반환 범위도 동일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놉니다. 우리 조문에는 행위 무능력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위 무능력자보다 의사 무능력자가 수준이 더 낮죠.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의 반환 범위도 같이 처리하자. 이게 판례단 말이에요. 판례. 현존이익. 그러면 이게 이제 만약에 미성년자가 아니고요, 행위 무능력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 행위 능력자 같으면 반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반환 범위 선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선이면은 현존이익, 악이면은 전부, 이래 되거든요. 근데 미성년자 등 행위 무능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현존이익만 돌려준다. 현존이익이 뜻이 뭐예요? 현재 존재하는 이익. 간단하게 돈을 돌려줘야 된다면 남아있는 돈 플러스 필요한데 쓴 돈, 거기까지를 현존이익이라 합니다. 현존이익.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현존이익. 남아있는 돈과 필요한데 쓴 돈, 여기까지를 현존이익. 따라서 현존이익에서 제외되는 게 뭐 있다? 사치, 낭비, 이런 거. 사치, 낭비.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500만 원을 처음에 받았습니다. 미성년자. 이 500만 원을 반환해야 되는데 500만 원을 써버렸단 말이야. 뭐를 썼는지를 쭉 봅시다. 100만 원 쌀값, 그 다음에 50만 원 당구비, 그 다음에 50만 원 뭐 할까요? 책값. 책값. 그럼 얼마 남았습니까? 300만 원 남았죠. 300만 원. 이렇게. 현존이익은 얼마이다? 플러스 150만 원. 그죠? 450만 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존이익. 그래서 사치비나 낭비, 유흥비 이런 것만 빠진다 이 말입니다. 현존이익에서.
그래서 미성년자는 얼마 돌려줘야 된다? 450만 원 돌려줘야 된다. 그럼 미성년자가 500만 원치 술 먹었다 그러면은 돌려줄 게 한 개도 없다. 그 주위에 저런 놈이 있거든. 빨리 술 다 먹으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근데 요새 미성년자도 술꾼 많습니다.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중2 때부터 술 맛을 알아가지고 하루에 한 잔씩 해야 공부가 되는 그런 미성년자도 있단 말이야. 하루에 한 잔씩. 자, 35번. 자, 추인이 나옵니다. 취소권의 포기를 추인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의사 표시로 하는 임의 추인과 일정 사유가 생기면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추인으로 간주되는 뭐가 있다? 법정 추인이 있다. 임의 추인과 법정 추인이 있다. 자, 임의 추인은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정 추인과 다르다. 그 말이 중요하죠. 임의 추인하고 법정 추인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은 임의 추인은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추인해야 추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정 추인은 알 필요도 없고 추인의 의사도 필요 없고 법에 정해진 6가지 사유만 있으면은 추인이 돼 버립니다. 이게 법정 추인이다. 자, 시험에는 법정 추인이 잘 나옵니다. 법정 추인이 되려면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6개 사유가 생기고 그 사유가 언제 생겨야 하고 취소 원인 종료 후에 생겨야 하고 3번에 이 유보가 없어야 한다. 딱 3가지 요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동 추인이 되려면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6개 사유가 생기고 그 사유가 취소 원인 종료 후에 생기고 이 유보가 없고 이 3가지. 그럼 취소 원인 종료의 표시를 하셔가지고 무슨 뜻인지. 취소 원인 종료하고 같은 말. 첫째, 추인할 수 있는 시점. 그게 취소 원인 종료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취소 원인 종료 후 이래도 되고 취소할 수 있는 시점 후 이래도 된단 말이에요. 같은 말이다. 그러면은 언제가 취소 원인 종료됐냐 했을 때 옆에다가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었을 때 사기 강박 착오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 사기 강박 착오의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아시겠죠? 그게 취소 원인 종료입니다. 벗어났을 때 잘 써라. 벗어났을 때 제발하고 벗었을 때 이래 쓰지 말고 벗어났을 때. 자, 그래서 취소 원인 종료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미성년자는 뭐 성년자가 됐을 때 사기 강박 착오는 그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자, 6개 법정 사유를 조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행, 이행 청구, 경계, 담보 제공, 양도, 강제 집행. 이거 저절로 외워질 것입니다. 일부러 외울 필요 없고, 이걸 보고 두 문제 따가지고 별짓도 하고 앉아있더라. 이거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두 문제 따봐야 뭐합니까? 그래가 이, 경, 담, 권, 강 하면서 권이 먹고 하니까 모르겠다 하면서 야단이라. 그거 외울 필요 없어. 그러니까 시험에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체계를 잡아놓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해야지 무작정 외워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데. 자, 그래서 그 6개 중에서 경계가 뜻이 뭐냐? 경계. 채무의 내용을 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채무의 내용을 바꾸는 계약, 이걸 경계 계약이랍니다. 원래 1억을 갚기로 하는 채무가 있는데 1억 채무 대신에 집으로 대신 갚기로 하는 계약, 이걸 뭐요? 경계 계약. 채무의 내용을 바꾸는 계약을 경계 계약이랍니다. 원래는 오토바이 주기로 했는데 차를 주기로 했다. 차를 주기로 하는데 오토바이 주기로 했다. 집을 주기로 했는데 토지를 주기로 했다. 돈을 주기로 했는데 집을 주기로 했다. 전부 다 채무 내용을 바꾸는 계약을 뭐라고? 경계 계약이라 한다. 그 다음에 1억을 갚아야 하는데 1억을 갚아야 하는데 집으로 대신 갚았다. 이 계약을 말합니까? 그거는 대물변제. 아시겠죠? 대물변제하고 또 경계하고 또 헷갈리면 안 됩니다. 헷갈릴 줄 알까 싶어서 헷갈릴 줄 알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계는 채무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채무 내용을 다른 채무로 바꾸는 계약, 이걸 경계를 하고, 대물 변제는 뭐야? 원래는 돈으로 변제해야 되는데 돈 대신에 물건으로 변제하는 계약, 이걸 뭐야? 대물 변제 계약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6개 중에서 2개가 중요하다 그랬죠. 뭐? 이행 청구 권리 양도. 왜 중요합니까? 이행 청구와 권리 양도는 취소권자 측에서 이런 짓을 해야 법정 추인이 된다. 나머지 4개 사유는 취소권자가 해도 되고 상대방이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 써놨네요. 6개 해놓고 괄호 안에 이행 청구와 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 측에서 한 경우에만 법정 추인이 된다. 맞죠? 그리고 취소원인 종료의 뜻은 밑에 다시 써놨네요. 행위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경우, 사기 강박 사고는 그 사실을 안 때 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이걸 취소원인 종료를 합니다. 사실을 안 때, 그것도 좀 기억하십시오. 벗어났을 때가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사실을 알았을 때, 그때 벗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36번 이제 조건 기한이 나오네요. 자, 법률행위 부관으로 조건과 기한이 있는데 이는 법률행위가 성립된 다음에 그 효력 여부에 부과되는 것이다. 효력 여부에 부과되는 것이다. 그 조건과 기한은 성립하고 관련이 있다. 효력과 관련이 있다. 효력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정여가 성립한 후에 효력에 붙이는 것이 조건과 기한이다. 자, 지난번에 봤는데 여기 잠시 한번 봅시다. 갑이 을에게 차를 하나 정여하겠다. 이렇게 정여. 4월 1일 날. 근데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일이 됐단 말이야. 합격자 발표는 11월 1일 날 납니다. 이렇게. 그럼 잘 보세요. 정여는 언제 성립했나요? 4월 1일.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11월 1일 날 합격했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합격하면은 요거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조건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효력을 없애는 조건, 효력을 생기게 하는 조건. 여기는 합격하면은 정여의 효력이 생기죠. 그래서 앞에다가 뭐 정지 조건 이렇게 붙인다. 정지 조건. 그래서 잘 보시면은 요 조건은 법률 행위 성립하고는 관련이 없고 효력하고 관련이 있다. 이미 4월 1일 날 성립된 정해에 효력을 11월 1일부터 생기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구조를 잘 기억하시고. 자, 둘째 줄에 조건은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경우이고 기한은 확실하다는 점에서 다르다. 자, 사람이 사망하면은 이거는 조건이다, 기한이다. 사람이 사망하면은 조건, 기한. 사람이 일주일 안에 사망하면은 그거는 조건. 아시겠죠? 그 다음 전자는 즉 조건은 특약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는 반면에 후자는 특약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조건과 기한의 최대 차이입니다. 차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효력을 언제부터 생기게 합니까 지금? 11월 1일이죠. 근데 두 사람이 특약을 해가지고 특약을 해가지고 우리끼리는 4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자. 요 특약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원래 조건과 기한은 효력이 언제 생긴다? 요 때부터 생긴단 말이야. 11월 1일 성립은 만약에 4월 1일이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효력이 언제부터 생긴다? 여기서부터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원래. 조건은 조건 성취 시부터, 기한은 기한 도래 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법률 행위 시로 소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급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말이야. 그러나 만약 이것이 조건이다 그러면은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 뭐 하면? 특약을 하면은. 그러나 기한은 절대 소급표를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차이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조건과 기한은 원래 조건 성취 시 기한 도래 시부터 효력이 생기는 비소급적인데
특약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조건의 경우에는 특약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고 기한은 특약을 하여도 절대 소급표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괄호 안에는 그래서 뭐가 들어간다? 소급표, 소급표, 소급표 이래 들어갑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 자, 조건과 관련하여 법률 행위의 효력을 발생, 그러면 뭐요? 정지 조건. 법률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정지 조건과 효력을 소멸시키는 해제 조건으로 나누며 불능 조건의 정지 조건이 결합되거나 기성 조건의 해제 조건이 결합된다. 이게 시험이 잘 나오죠. 부정무, 기해무. 그 머리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불정, 기해. 그렇게 결합이 되면 뭐로 간다? 무효, 무효. 반대로 결합되면은 유효로 된다. 이 말입니다. 기해무, 부정무. 이게 반대가 뭐야? 부정무의 반대문은 뭐야? 불해유. 기해무의 반대문은 뭐야? 기정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외워야 됩니다. 안 외워도 되는데 사실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좀 전에 기, 해, 그죠? 이러면은 뭐로 간다? 무효로 간다. 그 다음에 부, 정, 무 이렇게 가잖아, 그죠? 이렇게.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과 결합되면은 무효.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과 결합되면은 무효. 이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반대말은 써보면 되잖아. 기해무 반대말은 왜요? 기, 정, 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불, 해, 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안 외워도 되는데 외우면은 답이 빨라요. 안 외우고 머리를 틀어서 맞추면은 5분 걸립니다. 5분. 5분 걸려서 틀릴 가능성도 높아. 외우면은 3초 만에 답이 튀어나옵니다. 기해무, 부정무, 기정유, 불해유. 그 빨간 거는 외우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노란 것만 외우고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뭐 국민학생 나이인데. 요 노란 것만 딱 외우고 있다가 거기에 맞추면은 무효이고 그게 아니면은 유효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잖아요.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은 무효,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은 무효. 그 두 가지를 외우시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간단히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갑이 을에게 이게 보세요. 만억을 줄게 이리 됐어. 만억 줄게. 만억이 얼마입니까? 1조 아닙니까? 1조. 만억. 에? 만억 줄게. 그게 이게 이제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죠. 그죠? 100만 원은 한번 해보자. 6개 아닙니까? 6개. 그죠? 여기 100만 원 아닙니까? 이래 하니까 우리가 수학을 못해. 수학을. 이래 하면 안 돼. 만약에 우리는 천 단위를 지금 이게 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 원, 이게 10만 원,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만 단위로 딱 붙이면 간단해. 해보세요. 만 단위로 붙이면은, 이렇게 1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만 단위로 또 붙이면은 100만 원. 만 단위로 붙이면 이렇게 편한데 만다고 천 단위로 붙여갖고 헷갈리게 점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은 머릿속으로 연산도 굉장히 빨리 됩니다. 원래. 그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전부 다 이게 4개로 바꿔가지고 했기 때문에 수학을 잘했습니다. 제가 4개로 바꿨어. 저 나름대로. 3개로 하니까 굉장히 헷갈리더란 말이에요. 이게. 어쨌든 우리는 세계 단위로 돼 있다. 만억 얼마? 1조. 뭐라고 했냐? 네가 태양에 갔다 오면 1조 줄게. 이래 됐어. 자, 갑이 을 보고 네가 태양에 갔다 오면은 1조 줄게 이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벌써 두드려 맞고 있는 중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이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 말이에요. 벌써 두드려 맞고 있어. 그리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이게 한번 보십시다. 이론적으로 풀어봅시다. 자, 우리가 1조를 줄게 이거는 정의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태양에 갔다 오면은 이 정여의 효력이 발생하죠. 그럼 이거는 정지 조건이다, 불능 조건이다, 뭐야, 해제 조건이다. 정지 조건 맞잖아요. 태양에 갔다 오면은 정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요? 정지 조건이다. 그리고 태양에 가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 무슨 조건이다? 불능 조건. 그래서 불능 조건하고 정지 조건하고 결합되어 있단 말이야. 부정 무일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무효다 이런 뜻입니다. 안 그래도 또 그래 하려면 갑이 을한테 네가 내일 태어난다면은 1,000억 줄게 이래 한번 해보세요. 코피 터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조건과 관련하여 정지 조건, 해제 조건 돼 있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 결합되면,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과 결합되면은 무효, 반대로 결합되면은 유효. 유효란 말은 또 다른 말로 조건 없는 법률 행위 이렇게도 출제가 됩니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 이렇게 나오면은 유효. 자, 그 밑에 자, 당사자의 임의의 의사로 부과해야 진정한 조건이 되는 바, 실제로는 조건 개념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조건이라는 명칭을 쓰는 경우를 뭐란다? 가장 조건이라 한다. 가짜 조건, 가짜 조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법정 조건, 불능 조건, 기성 조건, 불법 조건, 순수 수의 조건, 단순 수의 조건, 그러면 X입니다. 순수 수의 조건. 법정 조건은 법 규정의 조건이 붙어 있다 이 말이고, 불능 조건은 성취될 수 없다. 태양에 갔다 오면은, 기성 조건은 이미 성취됐어. 이미 성취돼서 의미가 없어. 예를 들어서 A가 한 달 전에 죽었습니다. A가 한 달 전에 죽었는데 갑이 을한테 A가 일주일 안에 죽으면, 이러면 이미 성취돼 버렸죠. 그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기성 조건. 불법 조건은 A를 살해하면은 100억 줄게 이런 게 불법 조건. 순수 수의 조건은 마음에만 좌우되는 조건. 마음에만 좌우되는 조건. 즉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은 10억 줄게.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은 10억 줄게. 이것도 폭행을 초래한다 그랬죠. 그러면 갑이 을 보고 얼굴을 보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은 10억 줄게 하면은 을이 어떻게 됩니까? 내 갑을 따라다니면서 갑아 기분 좋냐? 아니. 갑아 기분 좋냐? 아니 하면서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좋냐 물어보면 아니 이래 하면 벌써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순수 수의 조건에 효력을 준다면은 사회 질서가 어지럽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 그래서 순수 수의 조건도 가장 조건으로서 무효다. 그러나 단순 수의 조건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유효입니다. 네가 제주도에 여행을 갔다 오면은 이런 게 단순 수의 조건이다. 단순 수의 조건. 그건 괜찮다 이 말입니다. 자, 총칙의 마지막 37번 기한의 이익이 나옵니다. 기한의 이익. 자, 기한의 이익은 기한 동안에 발생되는 이익 또는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익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한 이익을 갖는 자, 기한 이익의 포기, 기한 이익의 상실, 이 세 가지가 쟁점입니다. 자, 기한 이익은 누가 갖느냐 했을 때 첫째, 일과 관련하여 무이자 소비 대차의 경우 이자 없이 빌려줬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누구에게 이익이 됩니까? 채무자, 빌린 사람이죠. 차주 이래 됩니다. 무상임치, 공짜로 물건을 맡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맡기는 사람을 채권자, 보관하는 사람을 채무자라 합니다. 누구에게 이익이 됩니까? 맡긴 자, 임치인 채권자에게 이익이 됩니다. 이거는 어느 교재나 같은 얘기 때문에 딱 기억하면 됩니다. 무이자 소비대차는 채무자, 무상임치는 채권자, 이자부 소비대차는 양쪽 다 채권자와 채무자 다 기한이익을 갖는다. 임치가 무슨 말이에요? 물건을 맡긴다. 맡긴 사람을 뭐랍니까? 임치인. 그 다음에 보관하는 사람 뭐랍니까? 수치인. 아시겠죠? 수치인. 채권자가 누굽니까? 물건 맡긴 사람. 그래야 물건 돌려도 이렇게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임신이 채권자, 보관하는 사람이 채무자 이래 됩니다. 자, 그래서 무이자 소비대차는 채무자, 무상임치는 채권자,
이자부 소비대차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기한이익을 간다. 자, 무이자 소비대차와 무상임치는 일방적 기한이익 이렇게 부르고 이자부 소비대차는 쌍방적 기한이익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 기한이익의 포기 이와 관련하여 자, 위 1번과 2번은 즉 일방적 기한이익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한 사람에게만 이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익이 있는 사람이 포기해버리면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안 주잖아요. 그런 경우는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자부 소비대차 쌍방적 기한이익의 경우에는 기한이익을 포기해버리면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죠. 그런 경우에는 뭐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손해를 배상하고. 자, 마지막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기한이익의 포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이자부로 지금 빌려줬단 말이에요. 여기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빌려줬습니다. 1억을 빌려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억을 이자부로 빌려줬습니다. 이자부.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빌려줬고 을이라는 사람이 빌렸는데 갑은 채권자이고 을은 채무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도 기한이익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이자를 받는 이익. 이 사람에게도 이익이 있죠. 무슨 이익요? 1억을 갚지 않고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는 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양쪽에 기한이익이 있다. 그 쌍방적 이익이라 합니다. 자, 그런데 을이 만약에 6월 말에 기한이익을 포기합니다. 즉 1억 플러스 6월 분의 이자를 돌려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6월 분의 이자. 이게 자유롭게 가능하겠냐 이 말입니다. 안 되겠죠? 안 되겠습니다. 그죠? 만약 을에게만 이익이 있다 그러면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지. 갑에게만 이익이 있다 그러면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지. 근데 양쪽에 이익이 있을 때는 한쪽이 포기해버리면 한쪽이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유롭게 포기할 수 없죠. 이때는 뭐하고? 플러스 배상하고. 자, 6월 말에 갚아버리면 갑에게 어떤 피해가 옵니까? 여기를 나머지 7월부터 12월까지 이자를 못 받죠. 이 부분을 배상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몇 개월 치입니까? 6월치 이자 이렇게 됩니다. 자, 결국에 쌍방적 기한이익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는 있는데 다만 채권자에게 배상할 부분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에는 1년치 1년분 모두 이자를 지급해야 기한이익을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년치 모두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 시험에는 두 종류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이행시까지 그러면 X단 말이에요. 이행기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행이란 말을 변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행시 X, 변제시 X, 이행기 O, 변제기 O. 그러면 이행시는 저기서 그림에서 언제입니까? 6월 말, 이행기는 언제? 12월 31일. 그래서 이행시는 현재 이행하는 시점, 이행기는 계약상 이행해야 할 시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기한이익을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다. 그러면 X단 말이야. 12월 말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기한이익을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기한이익의 상실. 어떤 경우에 기한이익이 상실되느냐?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1번 채무자가 담보에 관하여 위반했다.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때,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민법 38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로 이번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 파산법 4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법에 규정된 것은 총 3가지입니다. 민법에 2가지, 파산법에 1가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 담보 제공 의무 불이행, 채무자의 파산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만 우리 판례는 388조의 규정을 뭐로 본다? 임의 규정으로 본다. 따라서
특약으로 상실 사유를 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걸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 합니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 그럼 만약에 시험에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몇 가지라고 대답한다. 천지다. 천지 그죠? 천지 그죠? 법에 정해진 거 세 가지. 특약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왜? 민법 388조는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했는데 이 특약이 두 종류가 있단 말이야. 효력이 바로 생긴다. 정지조건부 특약이라 합니다. 주장해야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이걸 형성권적 특약이라 합니다. 따라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했는데 정지조건부 특약인지 형성권적 특약인지 애매해. 이런 경우에는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판례. 자, 특약의 종류는 두 가지. 한 가지는 뭐라 했습니까? 정지조건부 특약. 하나는 형성권적 특약. 애매하다.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맨 밑에 괄호에 앞에는 정지조건부 특약, 뒤에는 형성권적 특약 이렇게 됩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 우리가 물권하고 채권의 차이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책을 보시다가 가장 많이 단어를 접하는 게 딱 4개입니다. 물권, 채권, 유효, 무효 4가지 아시겠죠? 권리로서는 물권과 채권, 행위로서는 유효와 무효. 왜 물권, 채권이 중요하냐? 효력이 전혀 다릅니다. 물권은 강력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약합니다. 그리고 유효는 권리를 취득하는 원인이고 무효는 권리 불취득의 원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 4가지를 잘 기억하라. 물권, 채권, 유효, 무효. 자, 물권과 채권의 기본적인 차이 1번 보겠습니다.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채권은 특정인에게 요구하는 권리. 요구, 지배와 요구. 이번에 물권은 직접성, 배타성, 절대성 이 3가지 특성을 가진다. 채권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괄호는 직접성, 배타성, 절대성. 직접성은 직접 지배한다. 배타성은 내만 지배한다. 내만 지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물권이 들어오는 것을 배척한다. 맞죠? 따라서 배타성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원칙.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만 성립한다. 일물일권주의. 배타성에 의해서 일물일권주의가 태어난다. 절대성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성질이다. 절대성. 자, 3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자, 3번에 물권은 8개의 권리로 법에 정해져 있고 후자는 채권은 자유로이 창설할 수 있다. 8개 물권 기억나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것도 있죠. 물론 그죠? 8개 외에 뭐가 있다? 관습법으로. 법정, 지상권, 분묘, 기지권. 자, 4번에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 물권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만 인정하자. 물권 법정주의. 따라서 강행법규성. 채권은 계약 자유주의. 계약을 통해서 채권이 발생하거든요. 계약 자유주의 또는 채권 자유주의. 임의법규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권에는 강행법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이 대부분이고 계약에는 계약법, 채권법에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이 보통 우선합니다.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자, 밑에 38번. 물권의 배타성으로 인하여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물권만이 성립한다. 그것을 뭐라고? 일물일권주의.
그 개론에는 일물 일가주인가 있잖아요. 그 뭐 있습니까? 뭐 일가 사던데. 뭐 일물 일가의 원칙.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만 있다고? 그게 무슨 뜻인데요? 일물 일가 본 것 같은데. 저도 시험 됐습니다. 어디서 봤는데 일물 일가 하면서. 그 부동산의 특성이 있잖아요. 뭐라나 그 부동성, 부정성 하면서 이런 거. 거기하고 관련해서 일물 일가의 원칙이 나오고 뭐 이렇더만은. 들어보긴 들어봤죠. 부동성 가만히 있다. 꼼짝하지 않고. 부정성 양이 않는다. 그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그 개론도 외우지 마시고 그 부동산 특징도 좀 고민을 잠시 해봐. 시간 나면은. 부정성하고 관련된 게 뭔지, 부동성하고 관련된 게 뭔지. 당연한 소리입니다. 나중에 다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은 양이 늘지 않는다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하고 차이가 큽니다. 그죠? 맞죠? 부동성은 고기에만 딱 있는 거 아닙니까? 고기에만 있다. 부정성은 양이 안 늘고 그대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차이로 인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헷갈리는 거 하기도 없어. 그 시간이 급해가지고 계속 자꾸 외우려고 들기 때문에 사람이 머리가 나빠져서 그렇지. 나는 외우지 않겠다. 어쨌든 내 식대로 좀 이해를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머리가 사람이 좋아지거든. 그러면 그 외울 것도 없어 사실. 근데 자꾸 외우려고 드니까 머리가 나빠진다니까. 끊임없이 외우면 나중에 IQ가 한 10 정도밖에 안 돼. 3 더하기 20 이러면 몰라 이래 봅니다. 나중에. 예. 너무 외우려고 생각하면 안 돼. 나름대로 자기식대로 자꾸 이해를 좀 도모를 해야 된다. 자, 거기 한번 봅시다. 셋째 줄에. 이 경우 일물과 관련하여 토지 위에 정착물로서 건물, 수목, 농작물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세 가지. 자, 일물과 관련하여 토지 위에 정착물. 자, 토지 플러스 정착물을 뭐랍니까? 부동산. 이때 정착물은 세 가지가 시험에 나온다. 건물, 수목, 농작물 등이 토지와 독립한 일물인지가 문제되는데, 자, 건물과 공시방법을 구비한 수목 그리고 성숙한 농작물은 독립된 일물로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 결론입니다. 건물은 항상 독립, 수목은 뭐야? 공시방법을 갖춘 수목. 공시방법 속에는 등기도 있고 명인 방법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수목 같은 거는 등기했다 그런 임목이라 하거든요. 수목의 집단을 등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된 수목의 집단을 임목. 그리고 수목의 집단이 아니고 고목이 하나 있어요. 고목이 하나 있으면은 그거는 등기가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팻말 붙여가지고 주인 누구누구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뭐랍니까? 명인방법. 그래서 등기는 수목의 집단에만 등기할 수 있고 명인방법은 하나의 수목에도 할 수 있고 집단에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자, 하나에 하면은 뭐 팻말 딱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누구 이러면 되고 집단 같으면 새끼줄 같은 거 딱 쳐가지고 주인 누구누구 출입금지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어쨌든 간에 건물하고 공시방법을 구비한 수목 그 다음에 농작물은 공시방법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농작물은 무조건 뭐가 기준이다? 성숙. 다리가 기냐 짧냐 짧으냐 그 차이로 다리가 길다 무조건 독립 짧다 그러면은 토지에 포함 비독립 이렇게 됩니다. 자, 맨 밑에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도 하나의 물건이 성립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되는 게 뭐 있습니까? 토지를 대상으로는 용익물권 괄호 안에 그 토지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권은 된다 이 말입니다. 용익물권은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도 되거든요. 도면을 첨부하면은 등기도 일부에 대해서 해줍니다. 용익물권. 건물을 대상으로, 즉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뭐가 가능할까? 전세권 또 구분 소유권. 아파트를 생각하세요. 아파트 한 동 중에서 101호 일부에 대해서만 구분 소유권 한 개가 성립합니다. 자, 토지의 일부에는 용익물권, 건물의 일부에는 구분 소유권과 전세권 이랬습니다. 자, 밑으로 39번. 물권의 우선적 효력과 관련하여 우선적 효력 이 말은
물권끼리 또는 물권과 채권이 충돌했을 때 어느 권리가 우선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 둘째 줄.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나 왜 그렇습니까? 물권은 절대적 효력, 채권은 상대적 효력.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물권과 대등한 채권이 있고 물권에 아예 우선하는 채권이 있습니다. 3개, 2개를 딱 기억하면 됩니다. 물권과 대등한 채권 3가지. 괄호 안에 뭐 써놨습니까? 등기된 임차권, 대항요건 구비한 주택 상가 임차권, 가등기된 청구권. 이거는 물권과 대등하게 비교합니다. 그리고 물권에 아예 우선하는 채권. 이거는 더 강력하죠. 이건 뭐 있습니까? 최우선 변제권, 임금 우선 특권. 자, 임금 우선 특권에 표시를 하시고 3가지가 들어갑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재해 보상금. 그 3가지를 임금 우선 특권이라 합니다. 자, 3가지를 뭐라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재해 보상금. 자, 그거까지 딱 간단하게 가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물권적 청구가 나옵니다. 물권적 청구는 케이스로 나온다. 아주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케이스로 나온다. 우선은 물권적 청구가 나온 물권적 청구가 무슨 말이냐? 물권이 침해됐을 때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물권적 청구입니다. 물권적 청구의 종류는 3가지가 있죠.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여러분은 간단하게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 다음 물권적 청구 관련 규정은 2군데 있습니다. 점유권에 3군데, 소유권에 2군데. 한번 적어보실랍니까 옆에. 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204조, 205조, 206조에 있습니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3가지. 어디에? 204조, 205조, 206조. 자, 204조는 반환 청구, 205조는 제거 청구, 206조는 예방 청구. 근데 점유에서는 용어를 달리 씁니다. 반환 대신에 회수 청구, 제거 대신에 보유 청구, 예방 대신에 보전 청구, 회수, 보유, 보전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이제 그 프린트물로 봅시다. 물권적 청구와 관련하여 주체는 현재의 물권자. 현재의 물권자란 말은 종전의 물권자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종전의 물권자는 X.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점유자. 자, 현재의 점유자 옆에다가 다른 말로 쓰십시오. 현재의 점유자 대신에 현재의 방해자, 현재의 침해자, 현재의 지배자 다 같은 말입니다. 자, 방해자, 침해자, 지배자. 그 다음 3번에 물권적 청구를 할 때 상대방의 귀책 사유는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상대방의 귀책 사유와 상관없이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옆에 괄호 안에 뭐라 써놨습니까?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은 귀책 사유가 필요하다. 이게 케이스 문제 때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물권적 청구할 때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필요 없으나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필요하다. 자, 4번에는 이제 소멸시효 문제가 나왔네요. 자, 소유권이 딱 들어가면은 소멸시효에 안 걸립니다. 근데 소유권 말고는 전부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소멸시효가 뭔지 대충 아시죠? 일정 기간 동안 권리 행사를 안 하면은 권리가 소멸한다. 이게 소멸시효입니다. 따라서 4번에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나 이랬을 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기타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걸린다. 조심하세요. 빨리 써라 4번. 앞에 관료는 뭐? 소유권. 뒤에 관료는 뭐? 기타 물권.
기타 물권에 들어가는 게 뭐 있습니까? 소유권 빼놓고 전부 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거. 하여간에 소유권이 딱 개입되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나머지 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러면 기타 물권에 기한 물권 청구는 걸린다 그랬죠? 몇 년에? 20년 이렇게 됩니다. 자, 물권에 기한 물권자 청구는 20년, 채권은 10년 이렇습니다. 10년. 자, 특이할 점은 그거는 중요 표시만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5월달 정도 돼야 된다. 아주 중요한데. 자, 15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선의취득. 조금 쉬었다 할까? 예. 이제 날씨가 이제 서서히 봄이 돼서 그런지 그죠? 얼굴이 보니까 조금 뽁따그리하게 그렇네. 뽁따그리하게. 쉬는 시간에 창문을 다 열으십시오. 답답하니까 쉬는 시간에.